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듣기만 하던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나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말했더니 이런 건 널리 퍼뜨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시집살이를 당하는 며느리보다 역으로 며느리에게 당하는 시어머니들이 많다고 해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사건이랍니다. 바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격리로 서울에 있는 무역회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 영업직 신입사원으로 남편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처음엔 서로 관심이 없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그 당시 윗분들이 둘 다 어리고 서로 애인도 없으니까 장난스레 엮어주셨어요. 처음엔 장난이니까 저도 웃으면서 거절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해서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3년을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내 연애라 서로 부모님들도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부모님들이시죠. 제가 정말 며느리 복은 없어도 시부모님 복은 많았어요. 어찌나 저에게 잘해주시던지 저를 그냥 딸처럼 여겨주셨거든요. 그 시절에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사실 결혼 전에 저도 어디서 들은 게 많으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저는 오히려 그 집 아들인 제 남편보다 더 챙김을 많이 받았어요. 아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어. 그리고 이거는 김치 새로 담근 거야. 다 먹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반찬도 많이 가져다 주시고, 임신했을 때는 정말 공주를 넘어서 황제처럼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도 만약에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잘해줘야지 생각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울고 슬퍼해서 오히려 남편이 달래주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어머님이 그리워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서로 친정과 시댁 관련해서 어떠한 갈등도 없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신혼을 보내고 슬하에 두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친정과 시댁 둘 다 아들, 딸 상관없이 원하셨는데 아들 두 명을 낳게 되었죠. 사실 저는 딸을 원했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대신 그때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정말 잘해줘야겠다고 남편하고 둘이 다짐했던 기억이 나요. 아들 두 명은 2살 터울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낳고 가정의 시간을 더 투자하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이 영업직이었는데 다행히 능력이 좋아 벌이가 아쉽지 않아 가능한 선택이었죠. 남편은 열심히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최대한 내조를 열심히 했었어요. 큰애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공부하라고 막 잔소리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반면 작은애는 조금 시끄러운 편이었어요. 문제아까진 아니었지만 결코 조용한 편은 아니었죠. 누구를 괴롭히거나 그랬던 적은 전혀 없고 단지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항상 쟤는 자유분방한 영혼이라고 했었어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냥 정말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크게 엇나가는 자식도 없었고 남편하고 종종 다투긴 했지만 부부싸움을 아예 안 하는 부부는 없잖아요. 사실 남편과 싸우고 나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뒤에서 험담도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어찌나 제 편을 잘 들어주시는지 저도 나중에 며느리가 찾아오면 그냥 무조건 아들 잘못이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큰애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더니 바로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에 들어갔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알아서 잘 자란 아이여서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직장도 제대로 된 곳으로 입사해서 정말 기뻤어요. 신입사원 시절이 지나고 큰애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와 남편처럼 사내 연애를 했고 이제는 결혼하겠다고 하길래 속으로 부모랑 똑같은 길을 걷네 하며 좋아했었어요. 사내 연애로 만난 거니 큰 며느리도 굉장히 똑똑했어요. 사실 누가 며느리로 오던 저는 무조건 잘해줄 생각이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똑똑한 며느리가 큰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저와 남편은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 인사 온 날 며느리보다 제가 더 떨려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아휴, 떨려. 오죽하면 남편이 며느리 보고 시어머니 잘 부탁한다고 할 정도로 긴장이 되었어요. 평소에 잘 하지도 않는 고급 요리까지 직접 선보였던 기억이 나요. 큰며느리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예쁘고 참하고 누구라도 저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다들 환영하실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시작이 좋다며 굉장히 좋아하며 회사 바로 옆에 신혼집을 마련해 줬어요. 둘째 아들은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하지 않겠냐며 설득했지만 워낙 고집이 센 아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군대를 빨리 다녀오고 그래도 자기 혼자 돈을 벌어보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보고 일단 믿고 기다려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가게를 열겠다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동안 자기 힘으로 알아서 돈도 많이 모았고 가게를 하고 싶다고 하니 동의를 했어요. 동네의 작은 치킨집으로 시작했는데 장사하다가 그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눈이 맞았어요. 다짜고짜 임신했으니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둘이 좋다니 결혼 허락을 했고 작은 애도 치킨집 바로 옆에 집을 얻어줬어요. 둘째 며느리도 첫인상 하나는 정말 좋았어요. 아직 많이 어려서 아가 같긴 했지만 싹싹하니 애교도 많고 정말 귀여웠어요. 어머님, 간식 사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귀엽고 착해서 며느리들 하나는 정말 잘 들어왔다고 그 당시엔 생각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아들을 낳았고 둘째 아들은 딸을 낳았어요. 아들 두 명이 다 맞벌이를 하니 손주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보게 되었어요. 손주들은 자식들과는 다른 예쁨이라던데 그 말에 아직도 동의를 하는 바예요. 할머니 하면서 안기는 손주들을 보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쁜 것과는 별개로 힘들기도 했어요. 확실히 체력이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내외들이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애들 유치원 갔다 오면 밥도 먹이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놀이터에도 매일 데려갔어요. 그렇게 손주들이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더 이상 봐주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렇게 두 아들을 다 결혼시키고 손주들도 다 자라고 나니 뭐랄까 굉장히 해방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저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는데 다 키워서 결혼까지 시키고 나니까 인생에서 해야 하는 숙제는 다 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기분은 남편도 똑같이 느꼈다고 해요. 서로 정말 가정에 충실했고 후회가 남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찜찜함이나 서운함 없이 오로지 후련함이 남았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 중 남편과의 관계는 적당히 싸우며 서로 의지도 많이 했었어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전혀 아니었으나 성향은 좀 달랐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정말 저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어졌어요. 동시에 남편도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본인을 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긴 얘기 끝에 남편도 저도 서로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보자고 합의했어요. 여보, 정말 엄마로서 너무 수고 많았어. 이제 당신 인생 살아. 당신도 정말 가정에 충실했었잖아. 우리 진짜 잘 살았어. 서로 고생 많았다고 칭찬도 해주고 아들들을 불러 길게 얘기도 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위해 남은 인생을 각자 멋있게 보내자고 합의했다고 하니 아들들은 처음에는 놀랐으나 나중에는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합의해서 이혼하게 되었어요. 요즘 말하는 조론이라고 하죠. 네, 조론을 하게 되었어요. 법원에 가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소송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정말 마음이 맞아 합의 이혼하게 되었죠. 저희는 이혼은 했지만 서로 그래도 안부는 꼬박꼬박 주고받았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기념일엔 서로 연락해서 축하도 하고 안부도 물었어요. 오히려 떨어져 사니까 반가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친해진 것 같았어요. 당신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요즘 등산에 빠졌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등산 다니는 재미에 살아. 등산? 아주 좋지. 나는 낚시에 관심이 많았잖아. 아예 길게 날 잡고 낚시 다녀. 맞아. 당신 낚시광이었잖아. 잘 됐네. 서로 따로 사니까 오히려 취미 생활도 응원해주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아주 재미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과 오래 여행도 했어요. 친구들이 남편 허락을 받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혼자 살게 되니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아들 두 명의 입맛에 맞춘 요리만 했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요리도 실컷 하고 집에서 뜨개질도 하고 혼자 아주 즐거운 생활을 했죠. 그리고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그동안 집안 행사 때문에 길게 가지 못했었는데 혼자서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넓더라고요. 혼자 다니는 게 지치면 친구들과도 다녔어요. 같이 여행을 다니는 것은 또 다른 재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알아서 잘 사는 게 아들 내외들에게도 훨씬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명절이나 생일 때 굳이 다 함께 안 만나도 되니까요. 제가 시부모님들 정말 좋아했던 것과 다른 의미로 시댁 행사들이 부담스러웠던 적은 꽤 많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며느리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제 인생을 살며 열심히 지내다가 어느 날 저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아들 내외에게 줄 선물들을 정리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했었어요. 자기 전에 화장실에서 씻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바닥이 물바다였던 거예요. 제가 여행 선물을 정리하면서 뭐를 씻느라 바닥에 샤워기로 물을 뿌려놨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고 결국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지게 되었어요. 넘어지고 처음 든 생각이 아프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어,
이거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싶었어요. 쾅! 우득 소리가 났었고, 정말 너무 아프면 머리가 하얘진다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려보니 제가 화장실에 누워 있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 119라도 부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부상이 심했는지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혼자 사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핸드폰은 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움직일 수가 없으니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겨우 조금 정신을 차리고 기어서 화장실에서 나온 후 방으로 다리를 질질 끌고 손의 힘으로 들어갔어요. 핸드폰으로 119에 연락해서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졌는데 너무 아프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방 안에 누워서 119를 기다렸고 대원들이 들어오셔서 저를 들것 위에 옮겨서 병원에 데려가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응급실로 실려가고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MRI, CT 등등 촬영도 하고 의사랑 면담도 하고 여기저기 눌림도 당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만은 기억이 나요.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보호자 번호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말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이혼도 했고 그때엔 별일이 아닌 줄 알아서 큰아들의 전화번호를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진통제를 맞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려고 했는데 귀가 먼저 깨어난 건지 말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떡해. 우리는 둘 다 일하잖아. 동서는 집에 있으면 우리보다 시간 많지 않아? 아니, 형님, 제가 무슨 집에 있어요. 남편 출근하면 가게에 같이 들러서 도와주는데, 말씀 너무 하시네요. 일하다가 잠깐씩 짬을 내서 집에 들어갈 수는 있잖아. 나랑 남편은 둘 다 출근해서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니, 그렇게 치면 형님네도 중간에 조퇴하거나 외출해서 올 수 있잖아요. 며느리들의 대화 소리였어요. 눈을 뜨려다 무언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서로 시간이 없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글쎄 이 뒤가 더 가관이었어요. 그러면 어떡해. 의사가 무조건 간호하라는데 사람 쓰자고 했더니 아까 내 남편이랑 서방님 정색하는 거 봤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웃겨요.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돈 버는 주된 사람이다 이거지. 나 참 어이가 없어. 아, 그냥 차라리 황천길로 바로 가버리지. 짜증나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끼리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다, 동서. 아니, 그리고 아버님은 이혼하시고 저희에게 지원 많이 해주시는데 어머님은 좀 너무하세요. 이혼하자마자 딱 지원 끊기는 거 봤지? 정말 노인네가 어쩜 저렇게 욕심이 많니? 그러니까요. 그전까진 그렇게 잘해주더니 그거 다 그냥 가식이었네요. 예전엔 용돈도 주더니 요즘은 주지도 않잖아. 저렇게 사니까 다치지. 저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좋은 시어머니 역할을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단순히 집만 해준 것이 아니고 이혼 전에는 명절 때마다 식사만 하러 와도 고마워서 용돈 주고 애들 낳을 때마다 조리원도 보내주었어요. 아이들 커가면서 각종 백일 잔치, 돌잔치, 생일, 입학, 졸업 등등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애들 낳고 키우는 게 고맙고 대견해서 용돈도 항상 챙겨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둘 다 일하느라 바쁜 거 아니까 사람도 보내서 청소도 도와주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단순히 돈만 주었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게 연락할 때마다 고맙다고 항상 말했었고 아들하고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말하라고 했어요. 실제로 며느리들이 싫은 소리 하면 제가 나서서 아들들한테 뭐라 잔소리를 했고 며느리들한텐 아들 몰래 용돈도 주며 기분 풀라고 해주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며느리들 선물만 사서 준 적도 정말 많아요. 사정이 생겨서 집에 못 올 것 같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그럴 수 있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도 했었고, 그냥 저는 며느리한테 잘해주었던 기억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황천길로 가라는 소리를 듣자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고 지원해주지 않은 것은 할 만큼 충분히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그리고 조리원 비용이나 용돈을 꼬박꼬박 받아갔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배신감도 들었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의 관계라서 그런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저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저는 용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제 생일 때에도 제가 와주어서 고맙다고 용돈을 주면 주었지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기가 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손주들까지 봐주었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들 일하느라 바쁘다고 저한테 용돈도 주지 않고 손주들을 맡겼었는데 정말 너무 슬펐어요. 아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둘 다 저한테 애들 맡겨놓고 뒤에서는 저러고 있다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애들 먹인다고 좋은 재료만 구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식당을 가도 지역에서 제일 좋은 식당만 데려가고 그랬었거든요. 놀이공원도 심지어 손주들은 자기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간 기억이 더 많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런 대화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닌지 정말 둘이 아무렇지 않게 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다행인지 뭔지 며느리들은 저렇게 얘기하며 자기들끼리 깔깔대느라 제 쪽은 쳐다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속상한 마음을 가진 채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물론 그 순간 눈을 뜨고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런다고 며느리들이 했던 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말 서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자 간호사가 들어와서 제가 깨어났는지 확인하더라고요.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난 척을 했어요. 어머,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 많이 했어요. 얘기 듣고 너무 놀라서 하던 일도 멈추고 바로 왔어요. 어머님, 꼬리뼈에 금이 갔대요. 엄청 아프실 텐데. 몸은 좀 어떠세요? 의사 말로는 정말 통증이 심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깨어나자 며느리들은 앞다투어 걱정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이미 대화를 들어버려서 속마음이 어떤지 너무 잘 아는데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또 슬프더라고요. 아들들도 저렇게 앞뒤가 다르면 어쩌지 생각도 들고 인생이 갑자기 부질없어지더라고요.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또 특히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겐 아낌없는 나무가 되었다고 자부했는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마음에 일단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안 좋냐 물어봐도 그냥 너무 혼자 있고 싶었어요. 꼬리뼈 부상은 저에게 이미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일단 좀 쉬고 싶다고 모두 내보낸 뒤 이상이 생기면 호출하겠다고 하고 혼자 병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너무 속상하고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혼한다고 집도 마련해주고 부족함 없이 지원해줬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뿐만 아니고 손주들에게도 아낌없이 퍼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서로 간호하기 싫다고 미루면서 제가 황천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이라니.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울다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앞에서도 제가 싫다고 티를 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며느리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대하고 있다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새 꼬박 세우고 아침이 되었어요. 간호사가 아들들이 면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들어오라고 말하자 아들 2명과 며느리들도 같이 들어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북적거리니 좋았을 텐데 어제 며느리들의 대화를 들어버린 이상 하나도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때 첫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꼬리뼈가 다치신 거라 거동 불편하실 텐데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조금 불편하긴 하네. 집에 안 가고 병원에서 계속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부러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서 둘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히려 정말 그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병원에 계속 계시면 바로바로 간호도 받으실 수 있고, 혹시나 더 몸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 도움을 받기에도 편하고요. 그래, 둘째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는 그냥 집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게. 너희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제가 먼저 나서서 병원에 있겠다고 말하자 아들들은 제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사실 아들들한테 며느리들이 저렇게 말했다고 말이라도 꺼내볼까 생각했었지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서로 사이만 나빠질 테니까요. 그리고 아들 2명은 일하기에 바쁠 텐데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반면 며느리들에게는 또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는 둘이 저보고 황천길을 가라느니 지원 안 해줘서 밉다느니 막말을 하더니 이제 앞에서는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면회도 끝나고 또다시 그날 밤 혼자가 되었어요. 합의 이혼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제 인생을 즐겼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었는데 다치고 나서 병원에 있으니 혼자가 외롭더라고요. 사실 며느리들의 대화를 듣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해요. 아마 그랬다면 그냥 혼자 독서를 하거나 친구들을 불러서 얘기하며 최대한 편안히 있었을 테니까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니 이제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파서 병원이 갑갑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들의 대화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황천길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말들이 들려오고 심지어 환청도 들렸어요.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노력이 며느리들에게는 와닿지 않았었나 봐요. 저처럼 시어머니가 잘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효도하려고 했던 것까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정말 저렇게 저를 안 좋게 생각만 안 했어도 저는 괜찮았을 거예요. 어느새 그렇게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퇴원할 때 또 도움을 받으면 저렇게 뒷말이 나올 것 같았고 사실 저는 퇴원하고 집에 가서 남들 모르게 생을 마감하려 했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입원하면서 계속 들었기 때문이에요. 혼자 겨우겨우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으려고 했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너무나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보! 하며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정말 깜짝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남편이 와서 와다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나 정말 놀랐어. 다쳤으면 다쳤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첫째랑 전화하다 알게 됐잖아. 병원에 가보니 이미 퇴원했다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아니, 사람이 말이야. 아프면 아프다 얘기를 해야지. 넘어지고 119 불렀다며 나를 불렀어야지. 정말 숨도 안 쉬고 말하는 남편을 보자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온통 저를 걱정했다는 말로 말을 건네는 남편이 어찌나 고맙던지 그 순간 서러웠던 게 폭발했어요. 남편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자 남편은 오히려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생전 울지도 않던 사람이 왜 이래? 많이 아팠어? 남편이 저를 걱정하는 말을 하자 저는 속사포처럼 말을 하게 됐어요. 사실 나 누워있을 때 며느리들 대화를 듣게 됐었어. 나 정말 너무 속상해서 오늘 퇴원하고 조용히 세상 마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들어오니까 어찌나 안심이 되면서 의지가 됐는지 몰라. 뭐라고? 며느리들이 뭐라고 했는데? 우리 새아가들 참하고 착하잖아.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서로 내 간호를 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그럴 수는 있지. 그런데 말하다가 울컥해서 울음을 참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좀 진정하고 말하라고 물도 떠다 주었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마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보고 글쎄 그냥 황천길로 떠나버리지 이러더라고. 나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했어. 세상 살기가 싫더라. 당신도 알잖아.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아들 2명 키웠고 심지어 손주들까지 봐줬어.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애들 봐주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건 확 죽어버리라는 말이더라.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표정을 보니 남편이 화가 나면 특유의 표정이 있는데 그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아주 후련했어요. 이럴 거면 그냥 딱 저 말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말할 걸 그랬나 생각도 했어요. 저는 말을 하고 오히려 후련해져서 안정을 찾았지만 반대로 남편은 서서히 분노가 차올랐는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왜 그걸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아니, 듣고 너무 충격이라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 남편은 일단 알겠으니 죽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무슨 해결을 해? 물어봐도 그냥 일단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전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 곁에 있다가 제가 정말 괜찮으니 나가도 좋다고 하니 그제야 집에 갔어요.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정확히 일주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갑자기 며느리 2명이 집에 찾아왔어요. 어리둥절한 채로 문을 열어주고 집에 들어오게 했더니 둘 다 저를 보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때 한 말 진심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그냥 진심이 아니고 서로 그때 당황해서 그랬어요. 저희가 어머님 얼마나 생각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보고 제가 정말 설마 황천길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어요? 2명이서 저를 둘러싸고 양 옆에서 오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1초도 쉬지 않고 귀에 대고 말하는데 정말 골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도 들고 일단 진정하고 앉으라고 했어요.
둘을 소파에 앉히고 찬물을 가져다 주니 첫째 며느리가 상황 설명을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에게 그 말을 듣고 두 며느리를 불렀다고 해요. 그런 말을 한 게 맞냐고 했더니 처음엔 둘 다 부인했으나 저에게 말을 다 듣고 왔다고 하자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배은망덕하다고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신혼집으로 해준 지금 그 집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대요. 거기서 더 나아가 저희 손주들이 지금은 둘 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다 대고 있었다고 해요. 괘씸해서 손주들 유학 비용도 앞으로 더 못 준다고 말하고 며느리들에게 이제 볼 일 없을 거라고 말했다고 해요. 며느리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바로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들은 알고 있니? 아직 몰라요. 만약 알게 된다면 저 정말 이혼당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 저 정말 진심 아니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제야 진심이 아니었다고 저에게 며느리들이 빌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둘 다 약속이라도 한 듯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 유학비 만만치 않아요. 이대로 정말 귀국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제야 겨우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돌아오게 만들 수는 없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한 거지 애는 잘못 없잖아요. 제발요.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 손을 쏙 빼놓더니 이제 울기 시작하는 며느리들을 보니 저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우는 며느리들을 보고 안쓰러워서 일단 이유 불문하고 달래기라도 했을 텐데 확실히 정이 떨어졌는지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손주들에게 약한 것을 정말 잘 아는지 손주들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결론은 저 때문에 손주들이 조기 귀국할 수도 있으니 남편에게 말을 잘해달라 이 말 아닌가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의도를 모르겠어요. 일단 집에들 가라.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남편하고 얘기 잘 해보렴. 사실 저는 정말 할 말이 없기는 했어요. 제가 남편 보고 지원을 끊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건 남편의 선택이고 또 남편의 돈이잖아요. 그러니 정말 남편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데, 며느리들은 완강했어요. 정말 누가 보면 제가 가해자로 알 정도로 애처롭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잘못한 사람들은 며느리들인데, 우는 사람도 며느리들이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질 않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며느리들 보고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집에서 둘이 울고불고 난리야. 나가라고 해도 말을 듣질 않아. 어떻게 좀 해봐. 뭐라고? 정말 정신들을 못 차렸네. 바꿔봐. 남편 전화를 며느리들에게 들려주자 며느리들은 더 난리가 났어요. 아버님! 하면서 둘이 우는데 정말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일단 내 집에서 나가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돈 관련해선 남편하고 얘기하렴. 이렇게 다시 말하니 며느리들은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그렇게 둘이 집에 가고 저는 머리가 아파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졌어요. 남편에게 연락해볼까 생각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일단 그냥 안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첫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조금씩 아프긴 하지.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전화로 하긴 좀 그렇다고 퇴근하고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대답하고 집에서 쉬면서 생각했어요.
아마 제 생각엔 와서 분명 돈 얘기를 할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째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하는 말이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집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경솔하긴 했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이 죄송하다 하는데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내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실망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황천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은 재수 씨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들으셨으면 기억하시죠?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실 그 말을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며느리 두 명이 제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었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아요. 첫째 며느리가 그랬는지, 둘째 며느리가 그랬는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아들. 너는 그게 누가 말했는지 중요한 거니?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런 대화를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머니. 제가 아내에게 들을 때에는 자기는 그냥 동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한 말은 다 동서가 했다고 하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무슨 동조만 해. 내가 똑똑히 들었어. 너한테도 실망이다. 이만 나가봐.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딱 보니까 첫째 며느리가 여우처럼 아들에게 자기 잘못은 없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동조만 했는데 집도 증여 못 받게 생겼고 아들 유학 비용도 앞으로 못 받게 생겼다고 첫째 아들을 막 조종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워낙 어릴 때부터 순하고 착해서 이런 말에 잘 넘어가거든요. 첫째 며느리가 똑똑해서 좋았었는데 저렇게 아들을 쥐어잡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사람이 앞뒤 다르게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둘째 아들에게도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늦은 밤 연락해서 미안해요.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이것들이 쌍으로 입을 맞추고 차례로 연락을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 너도 와서 둘째 며느리는 억울하다고 하려고? 저도 모르게 말이 사납게 나왔죠. 에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그냥 아들이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지. 둘째 아들은 워낙 애교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눈구렁이처럼 잘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애초에 자식에게 워낙 약하다 보니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둘째는 둘째 며느리와 같이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망고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엄마, 이것도 선물이에요. 둘째 아들네는 대놓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봤자 제가 이미 목적을 알고 있으니 제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제가 반응이 없자 둘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엄마, 나도 이미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내가 그거 듣고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대판 싸웠어요. 이 사람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반성하고 있대요. 그리고 사실 형수가 나서서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들 둘이 말을 맞춘 걸까요? 다들 자기 탓이 아니라고 저러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제도 말했지만 누가 먼저 주도했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중요하니? 중요한 건 둘이 같이 나를 험담하는 대화를 했다는 것이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제가 강하게 나가자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지원을 앞으로 끊겠다고 한 것은 너희 아빠니까 아빠한테 가서 직접 말하렴.
안 그래도 아픈 사람 집에 찾아와서 이게 못들하는 짓이니? 저도 모르게 둘째네에게 쏴붙이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며느리들의 대화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마음고생을 했었잖아요. 마지막엔 너무 속상해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저렇게 괘씸하게 아들들을 깨어내어 자기 잘못 아니라고 쏙 빠지려고 하다니 그걸 보는데 정말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동시에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언제 저렇게 지원해주고 있었는지 웃음도 나오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서로 합의하고 이혼했지만 자기 인생도 살면서 그 나이에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해주고 더 나아가 손주들 유학 비용까지 대주고 있었다니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에 충실했던 것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게 지금까지 손주들한테까지 저러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거든요. 며느리들이 찾아왔을 때부터 아들들이 찾아왔을 때까지 남편에게 연락도 안 하고 있었는데 혼자 방에서 생각하다 보니 연락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 그냥 내가 어떤 얘기들을 들어서 그게 사실인가 궁금해서. 남편하고 전화하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웃었어요. 남편은 당당하게 저에게 말했어요. 나는 정말 증여 안 해줄 거고 애들 유학도 앞으로 지원 못 해줘. 나는 당신이 며느리들한테 그런 소리 들은 거 정말 평생 용서 못 해. 당신이 시집살이를 시켰어? 아니면 아들들한테 못 해준 게 있어? 나 정말 당신 같은 엄마, 시어머니 없다고 생각해. 당신 할 만큼 충분히 했어.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돈은 당신 돈이니까 지원을 더 해주고 말고는 당신 뜻에 달렸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목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은 남편뿐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했어도 저를 가장 잘 알고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것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누구에게 연락이 온 줄 아세요? 바로 손주들이었어요. 사실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었어요. 할머니, 저 한국 들어왔어요. 놀러 가도 되죠? 첫째 아들의 자식인 손자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일단 애는 죄가 없으니 놀러 오라고 했더니 손자가 와서 쫑알쫑알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손자도 첫째 아들처럼 애가 참 순한 편인데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첫째 며느리가 가서 어떻게 얘기하라고 시킨 것 같았어요. 애는 잘못이 없지만 하는 짓을 가만 보니 며느리가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원 끊기는 게 무서웠으면 자기가 잘못을 빌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런다고 제가 갑자기 마음이 풀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화가 더 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유학을 갑자기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손자를 보니 마음이 조금 약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보고 왔냐고 물었더니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손자 손에 용돈을 들려보내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애들은 죄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요. 그렇게 혼자 사색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 딸인 손녀에게 연락이 왔어요. 둘째 손녀도 와서 저랑 밥을 먹고 얘기를 하다 갔어요. 여자애라 그런지 애교도 많고 볼 때마다 예뻐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손주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고요. 애초에 이걸 바라고 보낸 게 맞겠지만요.
또 제가 특히 손주들은 각자 어릴 때 봐주기도 했으니 더 마음이 간 것은 사실이에요. 생각해보면 아들들과 손주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특히 아들들도 그렇지만 손주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며느리에게 말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여보, 나는 며느리들한텐 화가 아직도 나 있지만 손주들은 잘못이 없잖아. 유학 비용은 계속 내주는 게 어때?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존중해 줄게. 남편은 제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남편도 손주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아마 속으로는 증여는 몰라도 유학 비용은 다시 주고 싶었을 거예요. 손자, 손녀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맞이해주는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며느리들이 괘씸해서 집 증여는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어요. 손주들이야 제가 키운 정도 있으니 봐주겠지만 누가 좋다고 집 증여를 며느리들에게 해주나요? 그런데 손주들 유학 얘기가 귀에 들어갔는지 이번엔 며느리들끼리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꼬리뼈 쪽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 이거 정말 유명한 빵집에서 사온 빵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며느리들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손주들이 아무 잘못 없으니 유학 비용을 대주라고 한 거지 며느리들에겐 아직도 화가 나 있었거든요. 정말 얼굴도 보기 싫어서 집에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나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과 할 말이 없으니 이제 집에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 증여 관련해서는 너희 아버님에게 얘기해. 너희 말대로 나는 이혼하고 나서 너희들에게 해준 것도 없으니 돈 관련해선 내 앞에서 얘기 꺼내지 말아줬으면 해. 제가 이 말을 하자 며느리들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요. 거의 쫓아내듯 며느리들을 내보냈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어요. 며느리들은 그 뒤로 몇 번 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돌려보내거나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 인생에서 며느리들과 더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차피 조론도 하고 혼자 살고 있겠다. 혼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더 시간이 지나고 첫째 아들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집에 혼자 찾아오고 싶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들어오게 했죠. 첫째는 저를 보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감정 표현이 다양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첫째가 울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아내가 그런 말을 할 줄 꿈에도 몰랐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지하게 이혼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첫째 며느리는 이혼은 무슨 말이냐고 합의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라고 할 거면 소송하라고 했다네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들한테도 아내가 그냥 가서 적당히 달래주라고 하길래 그렇게 심한 말을 한 줄은 몰랐어요. 제가 저런 사람과 살고 있었다니 회의감이 드네요. 우는 첫째를 보고 마음이 약해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첫째가 진지하게 저에게 저런 사람과는 더는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뒷담화를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은 제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첫째 아들을 돌려보낸 후 첫째 며느리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저도 집에 오라고 했죠. 와서 하는 말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집도 증여 못 받고 아이 유학도 중도 포기할 뻔했고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가 잘못한 게 맞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것도 많은데 염치 없이 그런 말을 했다고 진심으로 잘못을 빌길래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제 남편과는 얘기해봤냐고 했더니 자기는 이제 집은 증여 못 받아도 되니 어머니 마음만 풀리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뒤 남편에게 연락해서 말을 전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증여는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한 번 그랬던 사람이 두 번 안 그러겠냐고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고 또 돈도 애초에 남편 돈이니까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에게도 연락해서 내 마음은 다 풀렸다고 이혼은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둘이 정말 진지하게 별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첫째는 며느리와 이혼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도 증여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고요. 이혼은 안 했지만 첫째 며느리는 저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에게도 찾아가 엄청나게 빌었다고 해요. 남편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가 몇 번을 찾아오고 잘못을 비니까 그제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증여는 해주지 않겠다고 했대요. 제 남편이지만 정말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그런 모습들은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요. 사실 증여 관련해선 통쾌한 마음도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둘째는 어릴 때도 그랬지만 첫째보다 확실히 화끈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둘째도 저보고 황천길로 가라는 소리를 한 것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이혼했다고 해요. 물론 반발이 있었지만 워낙 성격 자체가 한 번 아니면 아닌 성격이라 밀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건 뒤로 둘째 며느리는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그 뒤로 정말 본 적도 없어요. 당연히 연락도 안 왔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아들이 이혼했다니까 걱정되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저런 사람하고 1초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이번엔 또 손녀가 걱정돼서 물어보니까 손녀는 둘째 아들이 키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워낙 딸바보라 손녀에게 워낙 잘해주니까 손녀도 아빠와 살겠다고 했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함께 결혼 생활을 몇십 년을 해서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제일 힘든 시기에 함께 해준 것도 남편이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집을 얻었어요. 다시 재혼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인생을 존중해주지만 조금 더 가까워진 것 뿐이에요. 사실 둘이 진지하게 말하면서 재혼 얘기도 꺼내보긴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둘 다 현재 삶에 만족하니 지금처럼만 지내자는 거였어요. 그래도 제가 혹시라도 저번처럼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자기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워졌으니 조금 더 자주 만나고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떨어져 사니까 결혼 생활을 할 때보다 더 친해졌어요. 분명 그때도 내가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몇십 년을 살았어도 몰랐던 모습이 보여서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첫째 며느리가 종종 찾아오는데 이제는 막 엄청나게 밉거나 원망스럽지는 않아요. 둘째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지만 이제는 그냥 알아서 잘 지냈으면 좋겠더라고요. 원래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며느리들은 집도 없어지고 둘째 며느리는 이혼도 당했으니까요.
반면 저는 이 사건으로 남편하고 관계가 비록 이혼했더라도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아들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아들 두 명은 결혼하고 좀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내와 같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혼자 찾아오니 아들들 어릴 때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손주들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키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그 소동이 있었는데도 할머니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둘째 손녀는 자기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고 너무 실망했다고 보고 싶지 않대요. 이런 거 보면 진정한 복수를 한 것 같아 통쾌하기도 했어요. 자기 딸도 자기를 보고 싶지 않다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저도 이 사건 이후로 더 말을 조심하게 되었어요. 어딜 가도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남의 험담은 예전에도 하지 않았지만 저 이후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겉옷 꼭 챙기시며 다니시길 바래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